정확하게 지금 한반도 위기의 근원, 구조, 해법 이런 것들을 찾는 내용들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집 방송 형태로 관련 내용들은 좀 다루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뉴욕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이제 재미동 본론이십니다. 그래서 김원식 선생님이시라고 아마 처음 뵙는 분도 많으실 텐데, 김원식 선생님 모시고 지금 한반도 전쟁 위기와 또 미국에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 움직임들 이런 것들 이제 중심적으로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김원식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뉴욕에 거주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뉴욕에서 이제 재미동포 언론인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몇 년 되셨어요, 가신지? 제가 한 2007년에 가서 한 7년 정도. 7년 정도. 예, 7년 정도. 예.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언론 매체들의 이제 국제 기사를 주로 이제 송고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진실의 길에서 또 칼럼을 쓰시고 그리고 시사저널인가요? 여기 이제 미국 통신원 이제 역할도 하고 계신데요. 주로 이제 미국의 그 언론 보도들 그리고 미국의 정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기 쉽지 않으실 텐데 제가 오늘 그 대담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잠깐 뭐 추가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뭐 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한 1년 반 정도 그 한국 인터넷 신문 쪽에 이제 주로 국제 관계를 기고를 좀 하는 편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하고 있고 이렇게 주로 그쪽을 해왔고 또 관련 또 다른 한국 언론에도 미국 관련 일상 기사들도 보내고 있고 그런 이제 걸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언론들이 어떤 특별히 제가 미국을 나가 보니까 어떤 국제 관계 문제나 특히 남북 문제겠죠.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좀 시각이 좀 편향됐다 해야 되나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오마이뉴스에는 그런 기사나 글들을 송고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이제 지금 뭐 한반도 관련해서 주로 연합뉴스 그리고 뭐 조중동이 이제 다 기본 왜곡이니까 그게 이렇게 두더라도 이제 국가 이제 통신사인 이제 연합뉴스 보도가 주로 이제 해외 외신들을 주로 이제 송고를 하고 기사를 쓰는데 그게 또 굉장히 또 많이 왜곡돼 있단 말이죠.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가끔 있죠. 많이 있죠. 이제 그게 뭐 요즘 와서는 현장의 기자분들은 뭐 그런 측면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뭐 이제 이렇게 한국의 어떤 그 언론으로 가면서 거기서 편집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럴 때 최근에 조금 없어지긴 했지만 상당히 많이 있은 부분이죠. 어떤 부분들이.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시점은 2012년부터 지금 뭐 북미 관계는 이제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위기로 치닫게 되는 그 과정을 쭉 훑으면서요. 주로 이제 미국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미국 내에서의 정책 그리고 움직임 이런 것들을 주로 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2012년 작년인데요. 작년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이게 북의 이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이런 것부터 이제 계기가 됐는데 우선은 4월달에 이제 위성 발사를 시도를 했다면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실패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요 당시에 이제 미국이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또 그 당시에 또 비밀 방북 얘기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작년에 일단 1차 은하로켓 발사 실패한 부분을 얘기하려면은 이제 북미 간의 어떤 그런 과정을 얘기하려면은 굉장히 앞부터 어떻게 보면 더 앞쪽으로는 1994년 문제부터 가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그까지는 이제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그 전에 한 달 반 전에 뭐 아시다시피 2.29 북미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조미 합의를. 근데 거기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문제가 일단은 이제 4월 발사 전에 북미 간에 이제 다시 식량 지원도 재검토하겠다. 다시 이제 어떤 평화적 분위기로 가자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이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4월 달에 그 인공위성 발사는 안 된다. 네. 이걸 할 수가 있느냐 없다. 갑자기 이제 그래 나왔던 거죠. 네. 근데 나중에 밝혀졌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제가 뭐 북한 입장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이미 우리가 8월 달부터 북미 간에는 2002년 그 전에 8월부터 이제 합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미 발사한 걸 알려줬고 미리 통보했다는 얘기죠. 예, 너희들도 다 알고 있고 또 이거는 또 북한 입장에서는 전 세계들이 뭐 일본, 미국 다 인공위성 쏘는데 저희도 러시아 기술 빌려 쐈듯이 우리도 인공위성 발사인데 이걸 막을 너희들은 명분 없다. 이렇게 이제 좀 어긋났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229 합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표면적으로는 북한이 이제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완전히 갈등 국면으로 또 가게 되는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 한 가지를 더 현재에서 드린다면은 그 당시 또 하나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그 당시에도 기사를 다뤘으니까 여기 보면은 그 한국이 완전히 배제된 부분들. 북미 간의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229 합의. 예, 229 합의, 합의 과정에서 한국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새벽에 발표를 하고. 네. 조용하게. 지금도 그런 문제지만 완전히 배제되는 그런 어떤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네. 전혀 내용 파악도 못하는. 그때 아마 이명박 정권 때죠. 그렇죠. 실제로 뭐 이명박 정권이 북한 어떤 외교 정책에서는 관심도 없고 뭐 했으니까 그런 차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왔던 거고 북한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의 어떤 이건 자주권인 권리라서 인공위성 누구나 발사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좋다. 그럼 이제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전 세계 기자들 다 오라. CNN이 돼가지고 동창리 미사일 다 공개하고 우리 인공위성도 보여주고 다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막아야 되니까 그 막아야 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아마 4월 7일 날 그 미국 NSC 관계자가 그 괌에서 이제 비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거쳐서 저 순안공항을 갔던 거죠. 갔는데 하루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유는 4월 7일 날 갔다가 그날 돌아온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유는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북한하고 얘기가 안 됐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단호하니까 우리 권리를 침해하지 마라. 이제 이런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당시 그 2차 비밀방부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죠. 왜 그러면 그런 문제가 또 심각하게 나왔었느냐? 대선 기간이거든요. 미국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기간이거든요. 그 당시 뭐 이제 또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문제되는 게 이제 이스라엘 이란의 핵개발 문제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겠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자위적인 어떤 인공위성 발사지만 이제 장거리 로켓 추진체를 기반으로 하는 미사일이 발사돼 가지고 인공위성이 발사돼서 성공을 한다면은 국제적인 어떤 문제도 있고 굉장히 위력 강화가 되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를 대선을 앞두고 막아야 되겠다는 1차적인 또 시도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방북 협상을 했지만은 못했던 거고. 근데 그렇게 됐던 건데 의외로 이제 4월 13일 날 그 발사가 실패하면서 일단 잠잠해졌던 거죠. 예, 그런 상황이었던 거 당시의 상황. 예. 이게 그럼 괌을 통해 가지고 한국을 거쳐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왜 아까 이제 한국이 배제됐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이제 그게 사실은 그 당시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월 17일인가 아마 18일인가 그 리셋 KBS 9시 뉴스에서 처음으로 보도됐을 겁니다. 이제 공식 언론도 아닌 건데 어쨌든 우리 근데 그게 이유가 이제 아마 그 당시 외신이 아니라 어떤 외교적 소식 등들에 따르면은 일단 NSC 관계자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는데 이제 우리나라 아마 외교안보실 쪽에만 알려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을 영공을 진입하려면 국방부도 알아야 되고 영공 관제권도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잘 핀트가 안 맞았던 모양이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일반적인 통보만 받았으니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내일 북한 간다. 이렇게 누군 통보는 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쫙 내려와야 되는데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아마 비행기가 바로 북한으로 진입 못하고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정보들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보 맞지 못한 기간은 기분도 나빴을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떤 그런 소스들이 나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 뭐야 이렇게 왔는데 야 어느 날 뭐 북한의 어떤 미국의 어떤 비행기가 괌에서 왔는데 쟤네들 북한으로 갔다. 그렇게 어떤 소스가 나갔던 거고 그 과정을 아마 정밀 취재해가지고 그 당시 KBS 리셋 KBS 뉴스가 보도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비밀 방북이었는데 하여튼 비밀이 샜어요. 그렇죠. 방북한 게. 그 다음에 이제 그 2012년 4월 15일, 4월 13일 날 이제 인공위성 이제 실패를 하고 15일 날 이제 그 열병식에서 처음 차량 유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게 이제 공개가 처음 된 거죠. 이 당시에 미국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오늘이 마침 또 태양절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게 인터뷰한다고 오늘은 어떤 군사 무기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25일이죠. 오늘 이번 25일 뭐 인민군 창건 기념일 또는 이제 뭐 태양절 이럴 때 군사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100주년 북한에서는 이제 10년 단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를 했던 거죠. 그래서 군사 퍼레이드를 하면서 많은 그 이동식 미사일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무스탄 미사일 같은 건 이미 2, 3년 전에 나타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특이한 형상이 8개 축이 있는 그 KN-08이라고 하는데 그런 아주 ICBM 그 이동식 탑재형 미사일 6기가 프레이드에서 공식적으로 공개가 됐던 거죠. 공개가 되다 보니까 미군 측은 이 ICBM의 존재도 알고 있었고 개발 과정도 알고 2008년부터 알고 있었던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작년 4월 15일 공개가 됨으로써 미국은 북한은 대단한 미사일 강국인데 또 하나의 그 대형의 ICBM이 공식적으로 평양 그 김일성 광장에 공개되면서 그 당시 외신 기자들부터 대단한 그걸 파장을 일으켰죠. 그렇죠. 또 아마 북한도 그걸 아마 의도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보도가 많이 됐겠죠. 보도되면서 이제 그 당시 군 미사일 전문가들 각각의 뭐 전문가들이 이제 막 분석을 했는데 일부는 뭐 종이 작품에 불과하다. 뭐 볼트가 뭐 풀어져 있다. 또는 뭐 저거 뭐 좀 아니다. 이제 뭐 그냥 조작품이다. 차량은 중국에서 수입한 거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었죠.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공개되면서 작년 4월 15일부터 한 6월 7월 달까지는 그런 얘기들만 나왔죠. 하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공개됐던 거죠. ICBM이라는 게. 미국이 2008년부터 이미 이 북의 그 ICBM 개발 과정 그리고 보유 가능 그 상황 자체를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보도 나왔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나름대로 정보력이 있으니까, 최근 뭐, 북한의 어떤 미사일뿐만 아니라 핵탄두 개발이나 이런 게 대한 정보를 추진하고 있었던 거죠. 최근에 이제 그거에 문제가 되니까 여러 관련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이 그때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죠. 이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지금 이제 아직 논란이 있고 뭐, 본토 도달할 수 있다. 아직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ICBM 실험을 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토 도달 능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북의 ICBM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전에 이제 그 아까 질문하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북의 핵탄두 능력보다도 그 KN-08이 문제가 됐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동식 미사일 발사체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물론 이동식 미사일 발사체 그 모빌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무수단이다 한 4,000km 나간다는 그런 것도 이동식 미사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문제가 미국이 왜 이제 제가 초기에 문제가 이제 심각해졌냐 하면은 이제 억제력 혹은 타격 공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핵탄두이든 어떤 뭐 탄두이든 ICBM이든 사거리는 일단 별도로 하더라도 근데 이동식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장착을 해가지고 뭐 한 수분 만에 쏘면 되는 거거든요. 쏘고 접고 또 어디 숨으면 되는데 뉴욕타임즈가 그런 보도를 했지만 금년 동계훈련에서 이 KN-08이 전국 각지에서 출몰을 했다는 거예요. 기동훈련을 했다는 기동훈련을. 미국과 정보 CIA가 인공 첩보위성을 관측을 하니까 이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게 지금 뭐 6개는 공개됐지만 예를 들어서 한 40기다 뭐 20기다 있다면은 이동식이니까 지금 핵탄두도 실어서 다 발사하고 전쟁이 난다면은 그걸 파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선제 공격을 하든 보복 타격을 하든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은 또 그 수분 만에 또 어디에서 나와서 한 뭐 10분 15분 만에 또 쏠 수 있다면은 결국은 선제 타격을 못 한다는 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지금 미국의 어떤 핵심적인 지금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금년부터. 그래서 그 KN-08의 어떤 그 위력이라는 게 그 부분이죠. 그게 핵탄두를 싣고 안 싣는 거는 꼭 그 사정거리 10,000km 이상 나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4,000km 나가는 것도 괌도 타격할 수 있고 뭐 우리나라도 타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고 그 핵탄두의 사거리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이미 북한이,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공기술이라는 것도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인공위성 기술을? 동전 똑같은 기술이죠. 솔직한 얘기로.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거기에 우리가 인공위성을 놓기 때문에, 나와서 인공위성을 올려서, 만킬에서 올라가서 인공위성을 설치하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적 이용이다. 평화적 이용은 맞죠. 근데 똑같은 기술에 탄두를 실으면은, 탄두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재미난 거 하나가 제가 한국 언론에도 기고를 했지만 그 2009년에 2차 실험을 두 번째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은하 2호. 그쵸. 지금 작년에 올라간 게 은하 3호고. 그때 이제 한국 국방부 실패했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서 실패했다. 얼마 못 갔다. 3, 4천 킬로 못 갔다.
그 그렇죠. 미사일 발사체가 네네. 은하 2호 로켓 발사체가. 네. 근데 이번에 은하 3호를 이제 분석하면서 한국 국방부가 옛날에 자기네들이 실패했다는 걸 옛날에 그 미사일이 사실은 6,000km 이상 갔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아, 최근에? 예. 저기, 뭐, 엔지니어 이거 수거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아니 나온 그게 거예요? 아니라 당시 사실은 저 외신이나 이런 데는 이미 그렇게 이게 생각보다 많이 갔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네. 한국 국방부는 그 발표를 안 했던 거죠. 미국 이제 북한 실력이 이제 뛰어나다는 걸 하지 않게 해서. 근데 이번에는 또 위협이 되니까 작년에는 네네. 2차 은하 2차 실험도 많이 갔다. 그래서 이번에도 10,000km 이상 갔다고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북한은 3차에 걸친 장거리 로켓 추진체를 통한 인공위성 발사 실험을 통해 가지고 네. 기술을 이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그전부터 미사일 강국이에요. 미사일만 가지고 개발했고 러시아, 미국, 러시아, 중국, 그 다음 북한일 정도로 이미 KN-08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그 미사일 탄두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강대국이죠. 그런 미사일 강대국이기 때문에 미 본토에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고 많은 그 미국 정보 관계자들도 문서로서 보고서로 많은 정보를 했고 또 그 최근에는 저기 제가 지금 최근 18일 CNN에 미국 장성이 출연해가지고 네. 이 KN-08이 미국 본토로 온다는 걸 믿고 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이기 때문에 은닉과 은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럼프랜드 장성인가요?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다. 이게 문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익명도 아니고. 예. 예,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략적인 좀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모아보면 북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본토 타격 능력이 있고 예. 실질적으로 미국은 그 능력에 대해서 2008년부터 일단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고 올해 그렇죠. 기동훈련을 포착을 하면서 네. 미국 내에서 그것이 심각성을 네. 다시 한번 이제 인식하게 된 거고. 그렇죠. 2009년인가요? 자, 이제 지금 첫 케이거 장관 전에가 이제 리온 페나트 장관이고, 네네. 그 전에 헤이츠 장관이 있을 때, 네. 2009년에 아마 헤이츠 장관이 퇴진하면서, 향후 5년 안에는 미국이, 북한이 미국을 본토할 타격을, 그 미사일을 가질 수 있다. 2009년에. 네네. 그러면 2014년에 가진다는 건데, 네. 그 공식적인 발언을 한 거죠. 네. 이제 빨라진 거고, 이미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온 거고, 리온 페나타 장관 시절에는, 저도 뭐 여러 번 그 관련 그 언론에 기고도 하고 했지만은 그 CNN에 와서도 이 사람이 2011년인가요? 미국 때문에 북한 때문에 밤잠을 못 잔다 네, 했고 2012년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은하 3호를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 인공하고 난 10월 12일 날 하고 난 다음 5일 있다가 이탈리아 그 리온 어디입니까? 거기 이탈리아 미군 기지에 가서 네.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방금 쏜 게 ICBM이다. 거기 미국 본토를 날라온 거다.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는 거다. 근데 나중에 말 실수를 했지만 어쨌든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네. ICBM을 쐈고 이거 미국 본토에 날라온 거다.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잘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5일 만에. 네. 그러니까 본토 타격 능력을 자기네들도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뭐 거의 뭐 미국의 군부 대표 그죠? 국방부 그렇죠. 장관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제 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좀 정리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2012년 작년 8월에 예. 또 이제 비밀 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8월 달에는 해마다 이제 그 일찍 프리던 가디언 훈련 네. 또 진행이 되고 네. 요 당시에 순차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비밀 방북 그리고 한미합동 군사훈련 그 다음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조국 통일대전 취정 수표했다는 것을 이제 최근까지 발표했다. 이런 사건이 쭉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예. 미국의 비밀 방북이 다시 이제 이루어진 예. 이유, 배경, 그리고 북미 사이에 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거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도 제가 관련 기사를 계속 선고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건이죠.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갑자기 그걸 질문하시니까 이제 재밌는 거 하나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 3월 달인가 아마 서울에서 그 핵 정상회담이 있었죠. 아마 그 20개국이 모여가지고 네. 예, 그때 아마 해관부 정상회담. 예. 근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이크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쵸, 예. 그 오바마하고 그 네. 당시 그 러시아 드미트리 대통령인가요? 네, 사이에 네, 네.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네, 네. 그때 한 대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그 러시아와 미국도 MD로 심각한 문제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협상 과정을. 그래서 그 이제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안보적인 문제가 자꾸 부각이 되면은 그 대선 기간입니다. 미국이 이제 대선에 이제 작년이 다 대선 기간이었으니까 네. 이거 문제가 되니까 그 대통령한테 이 대선 끝나고 나한테 열을 좀 달라. 그 이제
푸틴이 실권자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한테 좀 전해주라. 나한테 지금 여유를 주면은 대선 끝나고 잘 협상을 하겠다. 이걸 좀 전해달라. 그리고 지금 싸우지 말자 이런 거죠. 그게 나갔던 거죠. 그 발언이. 그러니까 나가면서 다 보도도 됐고, 그 사실 나가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일부 이제 공화당 인사들이 아니 그 무슨 선거를 가지고 국익을 걸었다 이렇게 막 하도 의외로 사실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도 큰 문제가 안 됐던 게 좀 이상했어요. 미국에 있는 제가 언론인으로서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똑같은 차원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북한은 4월 14일, 이제 4월 13일인가요? 실패를 하고, 보통 이제 이게 하나가 더 있다는 거는 이미 다 알려졌어요. 그 준비를 해놨던 거죠. 두 개가 준비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나를 세워서 동시에 두 개를 한 거. 왜냐하면 어떻게 실패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보통 실패를 하고 나면 이제 기술적 결함을 이렇게 이제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보통 한 3, 4개월이 걸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패를 하면 금방 못 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은 의외로 일주일 만에 조선중앙통신에서 우리 기술적 결함을 해결했다. 우리 다시 곧 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물론 그게 이제 발표는 했지만 좀 걸리겠죠. 그러다가 북한은 초지일관으로 이거는 우리의 어떤 인공위성이니까 곧 발사하겠다고 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대선 기간에서 이제 또 하나의 장거리 이제 로켓 추진체 인공위성체가 성공을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인공위성의 어떤 국가로도 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번에 이제 결국 된 거 아닙니까? 성공도 했죠. 인공위성 11번째 국가인가에 등재도 됐고. 근데 그 당시 그걸 하겠지만은 외교적인 문제가 이제 또 되는 거죠. 언론이나. 그거를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참 괴로웠던 거죠. 그게 이제 4월 달에 실패하고 곧 이제 발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죠. 보통 3, 4개월 걸린다고 하면 7, 8월 달 그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 당시 방북했던 게 제가 보니 8월 17일 날 그 미국 그 NSC 관계자들이 그 똑같이 1차 비밀 방북과 마찬가지로 괌의 미군 기지에서 이제 특별기를 타고 비밀기를 타고 수란공항으로 그 당시는 아마 3박 4일간이나 8월 한 20일까지 갔던 걸로 추후에 보도가 된 알려졌던 거예요. 비밀 방북을 했던 거고 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오바마 행정부가 급박했던 거죠. 절대 그거 쏘지 마라. 그래서 뭐 대선 끝나고 좀 부탁한다든지 예를 들어 그 이유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그 진행되기 전에는 발사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러 급하게 날아갔다. 그 당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트위터에서 쓴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당시 이 미트 롬니 그 공화당 대선 후보하고 상당히 막상막하였어요. 거의 뭐 영어로 말하면 살얼음판을 걷는 이 대선 어떤 여론조사율이 결과론적으로 오바마가 앞성 비슷하게 했지만은 누구도 장담 못하나.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문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우리는 핵 개발 기지를 공격할 수도 있다. 아주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북한 문제. 그래서 제가 트윗에 뭐라고 올렸냐면 미국 대통령을 결정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북한이다. 왜 그러냐면 조금만 더 어떤 안보적인 문제가 일어난다면 공화당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지금도 뭐 북한 문제도 굉장히 보수적이듯이.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죠. 여기 오바마 어떤 민주당보다 몇 표 퍼센테이지가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완전히 어떤 더 안보적인 국가 안보적인 문제가 일어난다면 부시가 장기간에 집권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이 염증을 느껴서 오바마를 했지만은 아직도 미국 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이거든요. 그 두 개가 오히려 외부적 변수적으로 심각했었죠. 그런 사건이 하나 터진다면은 대통령 재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그 노골적으로 오바마 후보를 비난하고 롬니 후보를 막 지지하는 이런 뉘앙스를 보였었던 거죠. 예, 갖고 있었고 롬니도 이스라엘도 방문했고 서로 간에 또 물론 공식적으로 오바마도 우리도 동맹국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란 핵개발을 막겠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쏜다면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면은 상황이 다 틀려지는 거죠. 중동의 또 하나의 어떤 문제가 한국도 마찬가지죠. 북한은 자유적인 권리지만 쏜다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언론이 다 날 떠들 거고 이렇게 되는 게 그걸 막아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목적이 있었겠죠. 그래서 비밀 방북이 8월 달에 있었던 거는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거 보니까 기술적으로 4월 달에 실패 이후에 3, 4개월 보통 이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쏠 수 있는 게 7월, 8월 달이니까 아마 8월 달로 이제 비밀 방북을 잡은 걸로.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놀랍게도 북한은 일주일 만에 기술적 결함을 해결했다고 아마 발표를 했어요. 정확히 일주일.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접촉이 있었겠죠. 물밑 접촉이. 어떤 그 쏘지 마,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거 이제 공식적인 접촉을 하기 위해서
NSC 관계자, 그 조지프 미트란인가요? 그 NSC 관계자, 비약선센터 관계자 갔다고 보도가 됐는데, 제가 보기엔 그 사람들이 간 건 아니고, 그 당시 그 조지프는 그 소장직에 물려나 있었고, NSC 핵심 관계자들, 그러니까 한국 안보 보좌관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보회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백악관에서. 전쟁 지휘부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핵심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핵심 관계자들이 간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의 최측근이 오바마의 그 입 역할을 하러 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비밀 방북이라는 게 뭐 남북한에도 그렇고 특사가 가는 거 아닙니까? 정권을 가진 특사가 가는 거죠. 근데 이제 17일 날 이제 방북을 했는데 8월 25일 날 김정은 그 북최고사령관이 조국 통일 대전을 선포를 했단 말이죠. 최종 수표했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방북 기간에 얘기가 다 뭐 흐트러진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런 측면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최근 상황하고 그때 상황은 또 다른데, 지금 북한이 전면전을 하겠다, 우리 전면전을 각오하고 있다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은 또 그 내부적인 어떤 상황이 큰 거고, 일단 그 당시의 상황은 미국 입장으로서는 외형적인 미사일 인공위성 발사를 막아야 되겠다는 게 컸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한 거죠. 왜냐면 현실적으로는 미국 대선 끝나고 발사를 했으니까. 12월 달에. 오바마 전 행정부로서는 성공을 했던 부분이죠. 그게 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성공을 한 거죠. 대선 전에는 발사를 안 했으니까. 그게 뭐 북한이 동의를 했고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거래가 있어, 그것까지는 뭐 저도 언급할 부분도 없고 하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4월 13일에 실패를 해가지고 불과 간단한 시간 안에 기술적 결함을 다 확인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작년 12월 12일 날 다시 발사를 하게 된 거죠. 그 과정에 있었던 일이죠. 그게 지금 확인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미국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건 뭐 나중에 좀 나오겠죠. 이거 위성 발사 시기를 만약에 북이 이제 조정을 해줬다면 그냥 작은 사안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그만한 어떤 반대급부 내지는 정책 변화라든가 이런 이게 공약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났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게 이제 최근의 과정들, 이제 그거는 이제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는 시각이고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요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더 상호 뭐를 더 얻기 위해서 그건 이제 뭐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한다는 그런 어떤 시각인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북한은 초지일관되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권리다.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왈가할 필요가 없다. 당신네들 속 핵무기도 북한은 마찬가지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네들도 핵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강대국만 핵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굉장히 약속 위반을 하고 1994년 이후로 엄청난 북한 입장은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핵을 가졌다. 그리고 우리 핵 보유국이다. 그래서 핵탄도 더 가졌다. 다 가지고 있다. 이제 공식적으로 그걸 얘기를 한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너희들이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발사 시기라도 뭐 좀 늦춰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미세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후에 또 북한이 12월 이후에 은하3호를 쏘고 나서 여러 가지 성명들을 보면은 계속 초지일관 미국을 비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합의를 할 수도 없고, 북한 입장에서는 단지 그 부분에서 오히려 그냥 미국이 북한이 그러면 우리의 권리라고 할 때 미국이 뭐 일단 그럼 알았다. 근데 대선 전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상호간의 암묵적 합의 뭐 이런 부분들, 북한 입장 이럴 수도 있죠. 이제 쏘는 건 너희들이 안 건드리겠구나 하는 그럴 수도 있었던 거죠. 어떤 뭔가 합의가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따른 큰 답보라 이런 거는 없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바로 쏘았기 때문에요. 대선이 끝나자마자 영원히 안 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월 10일 2012년 12월 10일 북이 이제 은하 3호를 통해서 광명성 3호-2호기를 이제 발사 이제 성공을 시켰습니다. 성공을 하고 나서 의외로 북미 사령부인가요? 북미 우주항공사령부에서 이게 발사 성공을 확인을 해줬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때 미국의 반응 그리고 관련한 움직임이 어떤 거였을까요? 어디 뭐 국민들 반응 아니면 뭐 미국 정부 자체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일단 어차피 이제 발사를 하겠다고 했고, 뭐 기술적 결함이 또 잠깐 발견돼 가지고 29일까지인가 늦추기로 했다가 다시 발사를 한 거죠. 발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미 그 과정은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1단계, 1차, 2차, 3차보다는 더 발전한 단계죠. 네. 그 세 번째 발사가. 그게 이제 요즘은 뭐 이미 다 발사해서 인공위성이 올라가고 낙하 물체가 떨어져서 있는 거를 아니다 또 이렇게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발사 성공을 한 거고 인공위성이 이제 탑재를 하고 정확한 이제 그 당시 공개 발사였기 때문에 네. 이제 회사 국제 해석이 다 통보를 했고 낙하물이 다 떨어졌고 이렇기 때문에 확인을 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아마 군사 전문가들 또 미 국방부도 알고는 있었지만 또 한 번의 어떤 놀라움을 속으로 느꼈겠죠. 왜냐하면 이제는 10,000km 이상 가는 공식적인 발사체도 성공할 수 있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미사일 강국이지만 실험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최근에 뭐 한 2차례 정도 실험을 했거든요. 인공위성 말고 지금 말씀하는 뭐 노동 미사일, 뭐 스커드형의 또는 이제 이런 미사일 이렇게 단거리용들. 지대한 미사일. 그렇죠, 뭐 그렇죠. 예, 이게 한 거고 지금 북한이 장거리를 했다는 거는 뭐 은하 2호 추진체를 했다는 건 인공위성 실험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구금 한 거고 이번에 3차를 한 거고. 근데 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위력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렇게 많은 미사일들을 갖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여기 미사일 많은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도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날아가다 보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 북한도 또 실패를 했잖아요. 4월 13일 날. 그 기술력이 있다는 국가도. 그렇지만 그걸 한번 성공을 하게 됐다는 것은 또 한 번에 그걸 보여준 거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이 대단한 미사일 운반체, 로켓 추진체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여준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잠깐만 좀 더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2013년 1월 달에 거기 이제 이동 발사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 아까 이제 2012년 4월 15일 때 처음 공개됐던 그런 이제 ICBM 이것은 이제 기동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이었고 그때 이제 미국의 반응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더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언론 보도는 안 됐었는데 뉴욕 타임즈가 아마 1월 17일자로 기사를 썼어요. 그게 이제 그 미국 기사를 북한 기사를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리온 페나타라는 국방장관이 솔직한 사람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말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CNN 나와서도 자기 북한 때문에 잠 못 잔다. 그게 이제 뭐 북한 때문에 잠을 실제로 못 자는 모양이에요. 제 1순위다. 이란도 아니다. 뭐 사실일 거고 사실대로 표현하는 분이고 또 그랬고 또 실소리가 그날 아까 말 이탈리아 가가지고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실질적으로 맞는 얘기고 북한이 본토 타격을 지금 날라오고 있다. 날라 쏜 거다. 저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제 이게 이제 군인 어떤 사기를 돋우는 차원에서 했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저런 ICBM을 날렸다 지금 끔찍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가 됐던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이 그런 기술을 없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뭐 핵탄두 기술을 그 국방정보국이 가지고 있다 했다가 또 부인했다가 뭐 왔다 갔다 미국 백악관은 또 부인하잖아요. 그럼 못하죠. 있다 하면 문제가 되니까. 미국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첫째 핵 보유국 인정을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또 그게 있다면 미국 국민들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본토에 뭐 핵탄도 있다면 미국 국민들이 난리가 나는 거니까 파악하고 있어도 없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실수를 한 거예요. 그 말실수를 하는 그날에 이제 뉴욕타임즈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 중앙정보국 그 소스를 인용해가지고 이미 파악하고 있던 정보 이제 이렇게 뭐 조사를 했겠죠. 왜냐하면 노 국방부 장관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럼 북한의 그게 뭐냐. 지금 북한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뭐냐는 걸 뉴욕타임즈가 받았겠죠.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그 제목이 뭐냐면 이동식 미사일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 미국이.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핵탄두 이 본토까지의 타격도 문제지만 이 KN-08이 작년에 이게 종이 껍데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고 이게 또 한두 대가 아니고 그 동계훈련 과정에서 첩보선을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분산 배치되어 있는 걸 파악했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최근에 3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국방 관계자도 공식으로 이제 언급을 했지만 그 당시 이제 CIA가 그렇다 보면은 이게 요소에서 은폐가 가능하고 또 이거는 이게 이제 실험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수단보다 더 큰 건데 뭐 8,000km가 될지 지금 현재 뭐 분석으로 6,000km 이상이다 나오지만 이게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고 그러면 미국 본토도 가능하고 가면 이게 여러 기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CIA가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게 하고 있어서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 미국의 전략을 바꿔야 된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동계 훈련 결과를 볼 때, 동계를 볼 때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CIA가 북의 그런 그 능력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미국의 전략을 수정할 것을 결정했다라는 위협이 된 이제 그 기술이라는 이제 이게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라는 게 이제 대단한 위협적이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선제 타격도 못하고 제거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동안까지는 일반적으로는 미국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북한이 어떠한 기술이 있든 간에 모든 걸 초정밀 타격하겠다. 그거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프버스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다 타격을 하겠다 했는데 타격까지는 좋은데 이동하는 거는 타격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니까 이게 또 다른 변수가 됐다. 그죠? 심각한 위협이 됐다. 또 하나의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걸 이제 미 정보기관이 아주 심각하게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보력 파악, 그게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한 거죠.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 상황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2078호, 2094호 요게 이제 채택이 되고 곧 이어서 키리즈 독수리 훈련이 이제 이어졌단 말이죠. 자, 보시기에 이제 이번에 군사훈련에 대한 미국이 이거 성격 규정 어떻게 하는가, 이 군사훈련은 이것을 예전하고 좀 비교해서 어떻게 성격을 좀 해야 되겠는가. 실제로 이제 동원되는 이 무기들 보면 한반도 핵전쟁을 상정한 훈련이라고 좀 보여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핵전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군사훈련을 한 건지, 이번 군사훈련의 성격에 대해서 양상과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도 오늘까지도 이제 미국이 어떤 미사일을 북한이 미사일을 쏠 거냐 안 쏠 거냐 그렇죠. 지금 뭐 열흘 20일 이상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게 본질에 떨어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보도 자체가. 지금 그 보도. 네. 뭐 이건 이제 그래서 그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언제 쏘느냐 11월 이게 아니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지금 이제 권 대표님 질문인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만 전략적으로도 봉쇄 전략으로 들어오고 뭐 전략적 인내라 해가지고 한반도 본세 전략 또는 미국의 어떤 동아시아 어떤 전진 전략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 어떤 연합 훈련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군사 훈련들을 해오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는 뭐 작전 5029다 또 5015다 해가지고 뭐 급변 사태 전시 사태 대비해서 북한의 어떤 침투해서 핵무기 제거하는 것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럼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자기들 위협을 하는 거죠. 그것도 미국이 공격을 하고 들어온다 하고 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이제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저도 이제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한 두 달 전부터 이제 전면전을 하겠다 그렇다면 그래서 단계별로 다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린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된 핵무기 개발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인공위성 실험하고 나서 바로 3차 핵실험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우리 갖고 있다. 소형화 다 했다. 그 최근까지는 전 배치를 다 했고 펜타곤과 백악관에 통보를 했고 전면전을 하겠다. 단추만 누르면 돼 있다. 이런데 갑자기 이제 뭐 이런 북한이 미사일 실험할 이유도 없죠. 아까 말씀드린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예, 문제는 자꾸 거기에 가는 거죠.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북한이 뭐 설마 전면전을 일으키겠느냐. 근데 자기네들도 해온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더 이제 미사일 위력도 보여주지 않겠느냐는 이제 그런 어떤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됐던 거고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한다 안 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한반도에 전면전의 가능성과 일보 직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본질로 봐야 된다는 문제죠. 그런 거고 한미 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초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시작전권 이양되지 않습니까? 2012년. 그래서 올해 훈련은 이제 한국에서 주관을 하는, 한국에서 맡기는, 국방부가 하는 형태에서 그 세계 이제 그 커맨드에서 주관을 해서 어떤 한국에서 한번 주관을 하는 그런 훈련으로 일단 온 거고 처음부터 그렇게 어떤 물자란 거 많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북한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나오가면서 추후에 뭐 B-52도 오고 B-2도 오고 이렇게 왔지만 처음에 이제 그런 상태였고 참가 인력도 제가 기사를 썼지만 그렇게 많지도 똑같았습니다. 평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걸 처음에는 그래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많은 어떤 작전권을 줘서 한국 위주로 한번 해봐라고 하는 게 키 리졸브와 어떤 연례훈련의 입장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물론 이제 북한의 어떤 그 급변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훈련들은 올해도 똑같이 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뭐 그게 처음부터 작전 이양이 되든 안 되든 미국의 입장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 후에 이제 훈련이 전개되면서 북한의 어떤 강하게 나온 거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이제 전쟁 일보 직전까지 또 지금도 그렇지만 와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략 핵폭격기라든가 스트레스 폭격기, 핵잠수함, 샤이엔 뭐 이런 것들이 애초에 원래 올해 2013년도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예정된 무기들은 그렇지 아닌가요?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제 그 어떤 매뉴얼 북이라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그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연례적인 훈련이고, 물론 그 전에도 많은 것들이 왔다 갔어요. 그렇죠. 공개만 안 됐다 뿐이지. 네. 공개만 안 됐다 뿐인데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제 훈련 자체를 키 리졸브다 독수리도 이런 자체를 침략 훈련, 침략 전쟁 예비 훈련으로 보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지 마라고 하는 입장인데 하게 되면 우린 침략용으로 본다고 누차 경고를 했던 거 아닙니까? 어떤 훈련이든 또 한 번에 침략 훈련 한다. 그 성명도 많이 냈고, 근데 한민에 또 하는 거죠. 하니까 이제 그건 우리 침략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1호 전투태세다, 뭐다 굉장히 나왔잖아요. 뭐 외교관들 나갈 준비하라까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이제 결정을 내린 거니까. 왜냐하면 또 훈련하고 이랬으니까 우리 이제 전면전으로 나가겠다니까 그렇게 나오는 데 대한 대비를 한 거죠. 그 메뉴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52 보내고 B2 보내고 이제 사이언이나 뭐 전부 보내면서 이제 괌에다 또 보내고 그래서 그렇게 확대된 차원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예. 상호간에 많이 확대된 거죠. 예. 그 북의 무기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최초라고 보여지는데 북이 이제 새로운 이제 군사 무기들은 이제 공개를 했어요.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김정은 최고사령이 직접 이제 그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가 됐죠. 그래서 무인 타격기 그리고 자행고사 로켓 뭐 이런 군사 훈련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북의 군사 무기 수준 지금 뭐 ICBM 뭐 공개를 하고 했지만 최근에 공개된 그 무기들을 봤을 때 북의 뭐 군사 무기 수준 그리고 뭐 비대칭 전력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좀 그 설계 파악을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뭐 무기 전문가도 아니고 군사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뭐 근데 그 이제 그 국제관계를 이렇게 접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많은 보도도 되고 있지만 김정은 제1비서가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방송도 나오고 이제 전략 그 개념도 그리고 전략 군사 작전 회의 하는 거 새벽에도 다 나오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과신용이다 뭐 이렇게 하고 또 많은 어떤 현장에서 많은 무기들을 어떤 실험하고 하는 걸 많은 현장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과시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북한이 우리는 전면전을 준비할 수도 있다고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자행고사 로켓, 뭐 무인 타격기는 뿐만 아니라 어떤 3차 기름도 그런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고 자기네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번에는 전면전을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보여줬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어떤 뭐 KN-08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어떤 무기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면 아까 대칭 비대칭을 말씀하셨는데 대칭적인 전력 갖고는 안 된다는 건 북한도 알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전투기다, 뭐 어떤 탱크나 일반적인 그래서 재래식 북한 무기들. 재래식 무기들을 갖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비대칭 무기들 그게 뭐 MBC라죠, 뭐 화학, 생화학 뭐 어떤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걸 이제 본인들이 전략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일반적인 군사 무기를 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지금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게 또 핵무기라는 게 또 상당히 비밀스럽지 않습니까? 그 핵실험을 해도 핵실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는 방향이 여러 다르거든요. 이게 뭐 성공했다 안 했다 경량화를 했다 또 뭐 플루토늄을 썼는지 우라늄을 썼는지도 모른다. 아직까지 뭐 3차 실험 결과를 모르고 제논이 발생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더 이제 심각한 거고 그렇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 성공했다고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한 차원에서 강력하게 보여주는 차원에서 군사적인 대응을 한 것이죠. 그게 뭐 자기네들이 어떤 무기 차원을 뭐 밝히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보지 않죠. 그렇게 어떤 대응력이 우리가 있다. 그 이제 공격을 하면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과정이죠. 실질적인 준비 단계에서 보여지는 이제 움직임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그 비대칭 전력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EMP탄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느낌으로는 이제 공상과학 영화 같은 느낌인데 이게 미국 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고 뭐 대응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또 있는지. 그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1차 핵실험부터도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2006년도 1차 핵실험. 1차 핵실험도 이제 그때 뭐 조금밖에 안 돼 가지고 성공이 안 됐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있었는데요. 이것들 있었는데
그 이제 뭐 요즘은 EMP탄이다. 근데 이런 노동신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노동신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이제 미국을 뭐 불바다를 만들겠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이거 이제 세상이 알지 못한다는 게 뭘까? 핵무기 다 하고 다 아는데 그러면서 EMP탄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제 실전에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핵무기 같은 경우는 뭐 나가사키다 이렇게 다 투하도 됐고 하지만 그래서 EMP탄이 됐다는 거고 저도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제 EMP탄 같은 경우가 뭐 아시다시피 1962년도에 이제 그 원자력 핵폭탄 실험을 할 때 의외로 갑자기 인간 지역에 전기가 다 나가고 해서 그 핵무기가 살상뿐만 아니라 전자파 기능을 다 마비시키는 또 다른 그 전자파 펄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발견돼 가지고 러시아가 굉장히 개발을 강화시켰고 미소간에 개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인명 살상을 피하면서 또 특히 이제 현재는 전자전화 되면서 일과 뭐 블랙화뿐만 아니라 전자기기가 전부 군사무기도 다 전자적인 어떤 제어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전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무기로 된 거고 북한이 공개적으로 그걸 EMP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핵무기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고 그 한 가지가 그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피터 프라이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CIA의 북한 핵 문제 전문가여서 CIA 출신이에요. 북한 핵 문제. 예, 북한의 핵 문제 분석하고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1차 실험도 성공했다 이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외부에서는 핵 폭발력이 약하고 이랬기 때문에 실패했다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바로 그게 EMP탄을 테스트한 거고 폭발력이 약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실험도 성공했고 이미 북한은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 다 성공했기 때문에 금년 2월인가요? 3월에 뭐 저 워싱턴 타임즈에 통해서 기고도 했어요. 오바마가 빨리 대비를 하라. 이게 그러니까 북한의 그 EMP탄 공격은 심각하다. 이게 또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분 말씀도 그렇고 어떤 상선이나 북한 잠수함 같은 데서 탄두를 실어서 조금 와가지고 또는 뭐 지금 말하는 뭐 장거리 미사일도 되지만 와서 미국 상공으로 쏴가지고 미국 상공에서 터트리면은 뭐 LA 등 데가 전부 다 EMP 폭탄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전자기기가 다 파괴되고 그거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실험을 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전원 장치로 가는데 댐 문제, 전력 문제, 전부 전자기기 문제 할 때 일상생활에 어떤 걸 미칠지. 그래서 이분 얘기는 거의 뭐 상상 이상의 파괴력을 가질 거다. 인명 살상보다도. 그건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다. 너차 주장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CIA에서 북한 핵 능력을 분석하는 분석관이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능력을. 예. 자, 그러니까 아직 그 세상이 모르겠네요. 쓴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어떤 핵폭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에서도 실험할 수 있고 실험 북한도 하고 지금 하고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EMP풍도 실험을 하는 거죠. 이 가까운 데서 조금 작게는 실험. 우리나라도 뭐 국방연구소에서 개발했다. 일부 그런 기능을 가진 걸 개발했다. 또 공식적으로 했고 우리나라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국방연구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만약에 그게 동해 상공에서 터지면은 한반도 300~400km가 전부 영향을 미쳐서 전자기기가 전부 제어 장치가 망가뜨릴 수 있다. 북한이 그런 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미 알려진 거죠. 근데 그건 시연이 안 됐으니까. 예, 그게 EMP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언젠가요? 이게, 한 2주 전인가? 1주 전 정도부터는 미국이, 최근에 이제 독수리 연습의 그 훈련, 과정을 추가 공개를 자제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반도가 너무 이제 그 긴장이 고조되니까 이거 좀 다운시키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북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의 대응 전략이 좀 수정된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군사 훈련 대응 전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응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렇지는 않은 거고 이제 뭐 공개를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북한 입장에서 미국이 군사훈련을 통해서 한반도 억제 전략을 취한다. 어떤 북한 입장에서는 침략 전략이죠. 하면서 이제 한미 군사운동을 통해서 강력하게 오기 때문에 북한이 상당하게 과격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전면전을 불사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뭐 외교관까지 나가라. 전부 이러면서 굉장히 각오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한 발을 약간은 뺀 거죠. 그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그 미니터맨 그 ICM 발사.
발사 실험. 예, 네. 연기하겠다. 네. 5월달까지. 그게 뭐 꼭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러시아나 중국의 어떤 입김도 미쳤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미국은 많은 발사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 우스운 얘기인데 지금 미국은 그렇게 ICBM을 발사합니다. 이게 한 10,000km 넘어가는 건데. 네. 근데 북한은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 지금 상황이. 우스운 거 아닙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뭐 B-50이 그냥 날라오죠. B-2 날라다니죠. 와서 우리 그 어디입니까? 어디다 그냥 모형 폭탄 투하하고 가죠. 다 훈련을 하거든요. 네,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한 번 물러선 거고, 왜냐하면 북한은 전면전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물러서면서 이제 조금 이제 약간 미국이 다운되는 형태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한국이 이제 대화 이런 것까지 오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뭐 공개를 자제할 수도 있던 거죠. 그런데 공개를 자제하든 공개를 하지 않든 간에 한미연합훈련에 많은 그런 핵 관련 무기들이 연습을 많이 했던 거죠.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올해도 물론 핑계는 북한의 어떤 도발적인 사태다 하지만 다 왔던 거고, 과거에 팀 스피릿 때도 다 왔고, 키즈루브 때도 공개 안 됐을지라도 다 왔던 거고, 공개만 안 되면 일반인들은 모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형태죠. 그래요. 그리고 현재 이제 한반도 상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있죠. 어떤 데는 한국 국민들이 너무 안보 불감증이다. 심각한데 왜 이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냐. 이렇게 주장하는 논조도 있고, 네. 또 한쪽에는 너무 위기를 조장한다. 이 종북 세력들이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이제 한반도 요 상황 관련해서 미국 국내 여론이라 그럴까요? 뭐 언론들이나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떤지. 저도 최근에 그 CNN에 대해서 CNN이 이제 왜 그렇게 전쟁 보도를 많이 하느냐, 그 속내는 무언가는 칼럼을 하나 쓰기도 했는데, 저도 이렇게 미국 있거나 또 한국 와서 보면은 CNN만 보면 지금 오늘 보니까 조금 이제 메인에서 사진이 없어졌는데, 그건 한 20일 한 달 가까이 그 메인 페이지에 CNN 방송도 마찬가지고 계속 남북 전쟁 그런 관련 보도였어요. 지금도 다 있고. 그게 이제 소위 안보 산업주의 이렇게 하거든요. CNN이 또 시청률이 그냥 곤두박질 치니까 지금 그게 이제 이라크 전쟁 때 그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했던 그렇죠. 1990년대 90년입니까? 그 이제 그 이라크 피타니인가 이제 그 전공 기자 이제 생중계를 하면서 일개 그 케이블 방송이었는데 세계적 케이블 방송으로 올라간 거죠. 그 이제 그게 골프전이죠. 골프전을 생중계했죠. 생중계하면서 포탄이 떨어지는 거 호텔에 생중계하면서 가서 이제 우리식으로 재미를 봤다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이 종료되고 하면서,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시청률이 곤두박질 치고 팍스 뉴스가 딸리고 MSNBC한테 딸리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 있는 겁니다. 일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CNN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에 10몇 개의 기사들이 지금도 메인에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렇게 지금 미사일 사태 이것도 CNN이 미 정보 관계자에 의하면, 그래서 그냥 계속 특종을 터뜨리는 거예요. 확인 안 된 특종들. 위기를 고조시키는 거죠. 이게 CNN 같은 경우가. 그래서 안보 어떤 산업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저도 비판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또 미국에서 와서 우스갯소리를 드리자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전쟁을 안 해본 나라입니다. 국내에서 자국에서. 예, 정확하게 이해하시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진주만 폭격도 당했고 과거 남북 전쟁도 있었지만, 제가 작년에 미국 뉴욕에 있을 때 태풍 샌디가 왔어요. 허리케인. 예, 그게 왔는데 어마어마했어요. 그게 그건 일주일도 아니고 제가 러브 기사를 썼는데 한 달을 미국은 가스를 하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휘발유가. 주유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을. 맞습니다. 늘어선 맞습니다. 많이 나왔죠. 저도 그런 기사를 보도를 했는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권 대표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스가 떨어졌다 보십시오. 주유소에 문을 닫았습니다. 자동차 스톱되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지하철이고 뭐고 다 반마비가 됐고, 그거는 이제 조금씩 복구가 됐지만, 복구가 된 다음에도 그 해안의 그 정유시설들이, 정제시설들이 다 파괴되고 했기 때문에, 이 기름이 이제 가스가, 휘발유가 딸렸던 거예요. 타주에서도 막 가져오고 했지만은, 실제로 문을 다 닫았고, 경찰관이 동원돼가지고, 줄 서가지고 이만한 통으로 조금 받아가는 거예요. 경찰이 배급을 한 거예요? 문제가 생길까봐. 폭동이 일어날까봐. 주유소마다 다 배치가 됐어요. 총 다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렇죠. 다행히 큰 문제는 안 일어났는데, 이렇게 한 통을, 한 3시간 기다려갖고, 3시간 기다린다는 게 3시간이 아니라 하루, 기름이 왔다 하면은 이제 거기부터 3시간 기다리는 거니까 그걸 러보기도 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여러 번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들 하는 얘기가 올해 이제 70, 80 되신 분들이 뭐라 하냐면,
이거 처음이다. 이거 2차 세계대전 1차 이런 경우 못했다 이거죠. 미국이. 상당히 그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들이 좀 이렇게 잘 모르는 거예요. 감이 떨어지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걸프전이나 이런 것도 오히려 TV를 통해서 본 거고. 물론 그리고 물론 이제 베트남 전쟁이나 이런 거는 많은 미군이 파견하고 했지만 자기네 땅에서 나왔던 건 아니죠. 그렇죠. 자기네 땅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던 건 아니었으니까 최고 이제 오히려 자기네 땅에서 허리케인 때문에 한번 이게 좀 심각하구나 걸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그만큼 관심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또 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지만 그래서 미국 관련 기사들이나 뉴욕타임즈나 AP가 볼 때는 쓸 때 항상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기사 내용이 한 2문단 3문단이면 또 비슷한 이 남북 관계가 뭔지를 씁니다.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또 잘 쓰는 게 이제 리클루시브 뭐 이렇게 언둔하는 북한 뭐 또는 뭐 인파블리시 가난한 뭐 인파블리시브 이렇게 항상 써요. 이런 거라.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을 잘 알지만 미국 분들은 이게 북한 관련 기사를 보면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미국인들이 몰라 한반도 분단됐고 자기네 나라를 38,000명의 주한 미군이 있는데 한국을 잘 모르고 오히려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이번에 싸이의 뭐 강남 스타일이 한국을 많이 알리고 이제 많이 알려졌겠죠. 한국이라는 게 미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항상 북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항상 기사들을 쓸 때 이 2단, 3단을 쓰고 나머지는 1950년부터 60년 동안 분단국가에 있었고 어떻게 어땠고 과거를 항상 써요. 지금도 외신들이. 그 쓰는 이유가 뉴욕타임즈도 뭐든 쓰는 이유가 기사를 보면은 남북한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이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민들의 이제 관심을 조금 가지겠죠. 또 CNN이 극력 보도를 하면서 그리고 한국에 이제 어떤 유학생이 와 있다든지 있으면 조금 이제 관심으로 전화를 걸겠죠. 근데 대다수 미국인들은 한반도 관계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 아까 말씀하셨던 CNN 문제 관련해서 지금 이 남쪽의 이제 진보진영에서는 그런 분석을 한단 말이죠. CNN에 이제 특파원들이 이제 한반도에,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막 명동이든 길거리에서 막 인터뷰하고 막 이랬는데. 저도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CNN이 가는 데가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봤을 때 실제로 전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거를 포착한 언론이 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전쟁의 징후로 본다는 거죠. 근데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이게 CNN 자체의 어떤 그 사업적 문제 이런 문제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건가요? 지금 보도 형태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지금 CNN뿐만 아니라 저도 지금 이런 이제 MBC의 그 국제 갈등 관계 전문 기자 갑자기 그분이 이제 뭐 전쟁 선포자 전쟁 이제 할자다고 지금 한국 와 있거든요. 김지숙 아닌가? 하여튼 아닙니다. 미국의 이제 전문 기자인데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것도 보도가 됐거든요. 한국에 이제 이라크랑 많이 이제 갈등 관계 왔는데 지금 한국 와 있는데 이 사람이 전쟁 개시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미국 기자가 MBC 기자가 와서 이제 전쟁이 났다. 근데 MBC나 ABC나 지금 뉴욕타임즈 각 신문들이나 일반적인 보도를 합니다. 일반적인 문제가 예를 들어서 캐리 방문, 그다음에 북한에 있던 어떤 보도를 할 때 메인도 가고 이런 보도는 하는데 CNN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엄청난 보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생산하기도 하죠. 정보국 관계에 의하면 미 정보 관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4월 4일에는 미국 정보 관계자가 북한 그 통신을 감청한 결과, 인스템스 한 결과 이제 곧 미사일을 발사한다. 이렇게 보도를 CNN이 또 처음 했던 거예요. CNN이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상하게 뭐 실험 발사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 북한이 보면 좀 웃겠죠. 우리는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실험 발사를 하는 이렇게 준비하는 그 CNN이 자꾸 그런 좀 이제 익명 관계자를 해서 확대 재생산도 시키는 거죠. 굉장히 그 CNN이 굉장히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각 언론사들이 많이 파견하고 있죠. 전문 기자들도 많이 오고 있고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그 보도면에 있어서는 CNN이 광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CNN이 이제 또 한 번에 어떤 전쟁 보도 특수죠. 안보 산업주의라 하는데 그런 측면이 강한 거죠. 굉장히 강하죠. 일반적으로 MBC나 뭐 일반적인 뉴스를 볼 때는 일반적인 그 헤드라인 뉴스들이 보도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뭐 예를 들어서 미국 펜타곤에 통보를 했다잖아요. 그럼 그런 기사들 똑같이 보도하죠. 하는데 CNN 같은 경우는 아주 원래 뉴스 채널이지만 끊임없이 많은 보도를 하죠. 알겠습니다. 자, 오바마 행정부. 그러니까 1기 때는 이제 전략적 인내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전략적 인내가 그 외형적인 형태는 직접 관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붕괴 전략 이런 것들을 추진한 것 같거든요.
봉쇄하고 또 내부에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작전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바뀌어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문제는 한반도 지금 보는 입장의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뭐 북한 편을 들고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의 그 동아시아 전략, 북한 전략이 바뀌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지금 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략적 인내라는 게 어떤 이제 외교 문제 전문가들이 이제 그렇게 그런 전략이 뭐 전략적 인내라고 한 건데 그걸 또 더 깊이 보려면 1994년도 그 이제 북미 간 합의 그 제네바 합의부터 왜 그게 또 안 되었고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느냐는 걸 쭉 봐야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이 약속을 불이행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불이행하면서 그 당시 또 북한이 또 고난의 행군 또 김정일 국방위원 시간에 힘든 그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수로나 이런 약속을 불이행하고 우리를 고사 작전을 했다. 우리 정권을 무너지게 바라는 거 그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 중에는 어떤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흐름이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 오면서 등한시 전략이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전략적 인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입장에 보면은 이제 그냥 놔두겠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근데 그게 나타나는 건 봉쇄죠. 놔두겠다는 건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원도 안 하겠다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그랬고 많은 협상들이 깨져 이렇게 무산돼 왔고 그게 이제 좋은 말로 하면 전략적 인내가 되는 거고 그런 기본 방침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전략적 인내지만은 자,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에 대한 어떤 평화협정이나 어떤 하자 체제 우리 체제를 인정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무 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전략적 인내를 하겠다.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겨나니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이라크 전쟁이다, 그 아프가니 전쟁을 보았을 때 침탈을 해가지고 정권을 이렇게 바꾸고 이제 이렇게 다 한다. 굉장히 불안하죠. 북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핵을 개발한 거고 지금 핵무기 국가다 선언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북한 입장에서 체제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전략을 너희들이 수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 협정하고 평화협정 체정하고 우리도 핵 개발 포기 여사는 있다는 거예요. 단 지금 인정하고 이제 비핵화 과정을 겪겠다는 거겠죠. 정확한 입장은 그런 거고 단 미국도 다 이제 인정하라 이런 거죠. 미국 아니 아주 고난도의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표면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면전까지 대비하면서 그런 거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바뀌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어떤 전략적 인내라는 거고 일례로 이런 거죠. 제가 아까 이제 국제관계 이런 데서 이제 해외에서 왜 이제 언론에 기고를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보면 한국 언론만 보면은 이제 뭐 일부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북한이 막 과학이 나오니까 이제 뭐 남한이 한국이 대화를 제안했다. 그렇죠? 또 뭐 캐리가 와서 또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근데 북한이 이제 뭐 북한이 한 발 물러서거나 북한한테 달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언론의 무서운 힘이에요. 실상이 안 이런데. 외신은 뭐냐면 이번에 캐리가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도 가서 하나만 예를 들면 중국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너희들 북한에 대한 비밀 자금들 좀 차단해 달라. 미사일 개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 거예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북의 비밀 자금이 있는데 네네네. 그거를 차단을 시켜달라고 그렇죠. 중국에다 요구를 그렇죠. 예, 보도가 외신에 된 겁니다. 그런 어떤 중국 계통의 어떤 북한의 불법 은행들의 자금 차단을 했는데 중국 입장은 또 단호한 거죠. 분명히 언론 보도는 안 됐지만 중국은 너희들이 북한 입장 혈맹국이니까 너희들이 지금 다 이제 군사적 전략을 강하고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공격한다 하니까 북한 말도 일리가 있는 거니까 빼라 다. 임디 빼라니까 캐리가 이제 그러면 좋다 그러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거나 뭐 핵을 위해 뭐 없으면 일단 뭐 과함이다 이런 걸 빼겠다 해서 지금 보도가 되는데 지금 잘 보도가 안 되고 있어 한국에도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누굽니까 데이비드 코원 미 재무부 차관이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런 것들로 이런 게 이제 캐리 국무장관을 수행하는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언론에 흘리는 거예요. 무슨 협상했냐 하면 흘려서 이제 정부 관계자나 이래 나오는 거고 어제는 이제 데이비드 코원 재무차관이 공식적으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걸 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런 요구를 했다 북한에 공지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북한의 비밀 자금 그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한 30억 달러가 있다고 보는데 고 김정일 김일성 추석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들이 찾고 있다. 그다음에 찾게 되면은 김정은 제1비서한테 못 가도록 차단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재무부 차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북의
뭐 지도부가 보유하고 있는 30억 달러의 비자금을 예. 찾고 있고 예. 차단하기 위해서 예. 그게 제목 차관이 30억 달러로 안 했고 예. 질문은 30억 달러인 게 알고 있다. 언론 보도를 봐서 알고 있고 우리가 찾고 있고 예. 찾게 되면 차단 조치하겠다. 크랙다운 하겠다. 네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황당한 거죠. 물론 비밀 자금 있고 없고를 떠나서 대화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중국 가가지고는 비밀 자금 다 차단해달라 욕을 했고 그러니까 중국이 너희들 빼라. MD 빼고 다 해라.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한 거예요. 보도는 다 안 되죠. 그렇게 보도도 돼 있고요. 상호간에 그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 편을 북한의 입장이니까. 그랬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이런 그 차관까지도 공개석상에서 이런 보도를 할 때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을 이게 위협을 안 줄인 거죠, 미국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똑같이 제가 볼 때 전면전에 아마 더 대비를 하고 있고 더 하고 있는 거죠. 그 이거는 뭐 미사일을 좀 오늘 한국 언론 보도 보니까 이제 미사일을 며칠 안 쏘니까 이제 안 쏘고 뭐 위협이 뭐 25일까지 조금 길게 갈 거다는데 그런 어떤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관계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오바마 행정부의 어떤 전략적 인내 이런 차원의 그런 정책의 기반들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대로. 예, 그대로 가고 있고 그게 한반도에서 갈등이 되고 있는 거.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그 북한 문제 그게 또 이제 좀 더 차원 높게 봐야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왜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할 때는 미국의 어떤 전략적 차원도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제 동아시아 이동 정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클린턴 그 힐러리 클린턴이 2011년인가요? 그 포리언 폴리시다 자기 논문을 썼어요. 자기가 입장을. 그게 이제 피벗 투 아시아 이래가지고 또 아시아 중심 정책을 쓰겠다. 말은 참 좋은 말이죠. 그 당시 물론 논문에는 뭐 국제관계 정진을 하겠다. 협력국가로 좋은 내용인데 핵심은 간단한 거예요. 그 내용 뭐냐? 중국이 이제 광대국이 되고 오니까 우리가 동아시아직으로 옮기겠다 이거예요. 중국의 확장을 막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좋은 입장이고 또 그 말은 뭡니까? 역량을 가지고 있겠다는 거거든요. 동아시아에. 그렇죠. 동아시아 정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게 이제 군사적으로 나온 거는 뭡니까? MD. 미사일 방어 정책을 해갖고 중국에 남진, 이렇게 힘을 막겠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반대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전진하는 거잖아요. 봉쇄 또 하는 그렇죠. 거죠. 봉쇄하는 거고 남동 중국의 그 해상권을 갖겠다는 거. 봉쇄하는 거죠. 막 이제 봉쇄 전략이죠. 서로 이제 봉쇄 붙겠다는 거고 또 그렇게 나오는 또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저 중동에서 발을 빼는 겁니다. 미국이 많은 그 엄청난 돈 몇조 달러의 돈을 썼고 또 군산복합제는 좀 먹여 살렸지만 미국 경제가 완전히 피폐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보수 정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국민들이 이제 그걸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또 현실적인 문제는 이제 그 석유 문제가 과거처럼 중동에 그렇게 안 매달려도 되는 미국의 북동유산 세일가스나 세일유가 많이 개발되고 있고 그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중동에서. 중동에서 발을 빼면서 많은 군사 전력이랄까 어떤 많은 이해관계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제 또 아시아 전쟁 정책을 취하면서 미국의 확장 전략이죠. 그러면서 이 한반도 말 좋게 하면 완충지대지만 이 갈등국 아닙니까?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죠. 이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이 들어오니까 미국이 그럼 우리 체제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미국이 초강대국 아닙니까? 체제도 인정하지 않고 남한과 매일 군사훈련하고 핵무기 관련 걸 다 볼 때 북한 입장에서는 중동도 봐왔는데 중동의 레짐 국가 체제가 어떻게 무너지고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면서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이 이제 죽고 이제 지금 젊다고 막 이상하다고 막 보는데 지금 이제 나이 어린 젊은 김정은 그 제1비서 체제 왔을 때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불안하기보다도 생존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갖고 있겠죠. 그런 차원도 한번 봐야 된다고 봐요. 이 국제관계라는 게. 이게 어떤 모르겠습니다. 종북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건 종북, 세계의 어떤 국제관계의 질서랄까 국제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거나 하는 거를 아주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는 눈이죠. 그래야 이게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하여튼 지금 언론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해법을 정말 간절하게 해법을 찾고자 하면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원인에 대한 파악 자체를 왜곡시키는 게 지금 언론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마련하는 건데요. 두 가지 얘기를 좀 추가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캐리가 오기 딱 전날 그 박근혜 정부가 대화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작전인지 모르겠지만 예, 예. 대화라는 게 이제 주로 예, 예. 이게 언론에 나오고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북에다가 대화를 제의했다 이렇게 네. 타이틀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했죠. 예. 실질적으로 이게 대화의 정식 제안이라 볼 수 없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렇죠. 그 제가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생각한 게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충우돌이죠. 자충우돌. 그래서 저는 자충우돌도 이런 자충우돌이 있나. 근데 한국 정부가 왜 이렇게 자충우돌할 수밖에 없느냐는 것은 그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쉽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미 관계, 이 아시아 전략에서 남한, 제가 칼럼도 썼지만 한국은 없어요. 그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MB 정권이. 그렇죠. 예, 한국이 없는 겁니다. 자기는 그 일반적으로 뭐 북한이 통미 봉남 정책을 쓴다. 네. 제가 북한도 이제 남한을 봉쇄하고 미국과 통화하고. 근데 남한이 없는데 남한이 뭐 어떤 그 과거 저기 노무현 정권 때나 어떤 이명박 정권 김대중 정권 때는 저 햇볕 정책에 너무 어쨌든 그게 퍼주기든 어쨌든 어떤 결과를 낳았든 간에 협상도 했고 어떤 했습니다. 어쨌든 개입력이 있었죠. 예, 개입력도 있었고.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 자초된 거고. 근데 하나 약간 이제 질문하니까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이 고 한 이틀만 봐도 얼마나 웃깁니까? 통일부 장관이라는 분이 갑자기 뭐 캐리어 뭔가 얘기는 들었겠죠. 자기 생각은 아니죠. 솔직한 자기도 뭔가 위에서 뭐 박근혜 청와대가 하랬던 것 갑자기 이제 근데 너무 무서운 게 대화를 하겠다고 제가 생중계를 봤는데 이 표현이 좀 이상해요. 저게 뭐지 하고 봤어요. 근데 어느 기자가 질문했어요. 이게 대화 제의입니까 하니까 대화 제의는 아니고 대화 제의는 아니지만 이래 한다고 또 한 번 이제 이상한 발언. 그 다음에 또 통일부 관계자가 또 뭔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대화 제의로 뭐 봐도 된다 이 비슷하게 또 이거 그러다 다시 청와대에서는 또 이상한 얘기를 하다가 이거 대화 제의다 또 이랬다가 이제 또 청와대에서 또 이거 대화 제의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 그 다음 날인가 또 이제 공식적으로 대화제를 한다고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또 정홍원 총리죠. 정홍원 총리도 아침에 지금 뭐 대화할 때가 아니고 그렇죠. 뭐 지금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오늘 보니까 뭐 경위서까지 냈다는데 뭐 잘못한 건지 그렇게 자충우돌했죠. 그러다가 캐리 장관이 와가지고 또 뭐 한미 간에 뭐 합동해서 뭐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간 게 북한 입장에서 뭐 이런 거죠. 뭐 조평통일 성명도 내고 이랬지만 뭐 내용도 없다. 또 그 내용도 없다는 거를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정말 이렇게 자충우돌할 수가 있는가? 정말 그 아까 북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대화 제의가 진심이라면 어떤 그 남아 있다는 여운을 남겼듯이 한국도 이제 굉장히 사력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이 북미 관계, 이 한반도 정세가 한국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전부 미국하고 북한의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요번에 저는 박근혜 정부가 정말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뭐 추진하겠다 5년 동안 하면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가장 1번의 목표는 한국의 어떤 남한의 어떤 자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그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나중에 결론을 굉장히 또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예요. 이게 여러 가지 국제 역학적으로 한국이 무슨 힘이 있냐 그거 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자충우돌은 당연히 나온다고 봅니다. 왜? 뭐 일부 보도 그렇지만 이거 대화제의 한다 하면 또 보수 세력이 제가 그때 잠깐 그 예를 들어 우스갯소리로 종편을 뭐 미국에서 못 보니까 잠깐 보고 있었는데 그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몰라도 조갑재 그 보수 농국이 나오셔가지고 TV조선에 그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6.27 저 사람 잘라야 된다. 저 사람이 아니다. 아니 그 저기 뭐 일베라고 그쪽에서는 뭐 종북주의자라고 6.27 장관을 그런 식으로 또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나오는데 이런 게 이제 우린 다 같은 민족 아닙니까? 이러한 이 자충우돌이 나오는 게 바로 정부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자주권 이렇게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화 제의하면 또 일부에서는 아니 지금 북한이 저 난리를 쳤는데 갑자기 기죽는 거 아니냐? 굴복해서 무슨 대화 제의냐? 그러니까 이거 대화 제의라 해 마라 이랬다가 또 아니 지금 또 한반도 또 이거 싸우는 거 아닌데 이러다 또 청와대가 결론 내려서 또 국무총리 또 엉뚱한 소리 정책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지금 한 8번 바뀌었나 지금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북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얼마나 웃겠어요. 이 남한을 보면서 이 한국 정부라는 사람이 걔네들은 맨날 북한 괴뢰 정부다 꼭두각시다 하는데 그런 소리 안 들어야죠. 안 들으려면 미국하고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하겠다 우리 미국을 끌고 와야 되는 거.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중국이 한 얘기를 우리 남한 정부가 했으면 어떨까?
무슨 얘기냐? 이게 예를 들어서 자 북한이 지금 뭐 지금 전면전하고 이런다는데 자 우리 합의하자.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북한을 이제 내가 이제 캄다운이라거든요. 조용히 시킬 테니까 MD 배치한 거 다 빼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빼기로 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감에 있고 빼기로 했으니까 사실 그거 빼도 뭐 미사일 방어 정책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빼버리기로 해서 빼기로 했다. 우리 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 대하자. 이렇게 나오면 북한이 벙찌겠죠. 왜냐면 이거 박근혜 좀 바뀐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대화하자. 이게 우스운 거고. 또 캐리는 또 중국 가가지고 뭐 북한 아까 말씀드린 불법 작업 뭐 하겠다 이렇게 북한 입장에서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한반도 전략도 변한 게 없고 남한정 우리 한국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예, 지금 아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캐리가 뭐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순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정책적 변화는 없죠. 없는 걸로 봐야 되겠죠. 없죠. 그냥 네. 이제 뭐 대화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북의 도발자, 네. 북의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다는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순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한국의 이제 보수 언론들의 주요 관심사는 중국이 미국과 손을 잡고 그렇죠. 북을 압박하느냐 마느냐 어떤 발언이 이게 굉장히 예민하게 압박한다고 쓰던데요. 보수 언론들이 뭐 중국은 뭐 미국 편이고 우리 편이다. 그렇죠. 우리나라 뭐 남편에. 그 캐리하고 만났을 때 하고 또 고전에 시진핑 주석이 어떤 포럼에서 얘기를 했던 그 연설문이 있단 말이죠. 이것도 진짜 외국 이제 보도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도 그 관련돼 가지고 그 칼럼을 쓴 게 있는데요. 지금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저 나름대로 반쪽 시각, 우리 반쪽 시각을 좀 뽀개야 된다, 없애야 된다는 그런 논점인데 중국 관련만 하더라도 중국은 초지일관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뭐 혈맹이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중국의 홍내이 대변인 같은 경우에서 뭐 두 달 동안 같은 얘기 했을 거예요. 뭐냐면 한반도에서 긴장 상황 조성을 원하지 않는다. 관련국은 자제하기 바란다. 뭐 이런 루트로. 그런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중국이 강대국이지만 특히 외교부 대변인이 그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부의 뭐 런더 여자 대변인도 이제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외교적 언사를 하는데 굉장히 모호하게 하는 게 근데 그렇게 항상 지금 오늘까지 그렇게 합니다. 내일 물어봐도 그렇게 할 거고. 근데 그게 이렇게 딱 우리나라로 오면은 상황적으로 어떻게 확대 해석되느냐면 중국이 북한의 자제를 요청했다. 그렇게 그렇죠. 메인 타이틀로 갑니다. KBS라 뭐 그런 메인 방송들은 뉴스에 그렇게 나와요. 뭐 YTN 이런데. 그래서 깜짝 놀래죠. 그게 또 보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중국은 한 70% 80%는 미국 너가 좀 도발 자제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북한도 자제하고. 미국 쪽에 굉장히 뉘앙스가 강한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한국 방송에 오면은 중국에 나오고 또 일부 분석가들이 이제 뭐 이제 중국의 입장이 변했다. 물론 변할 가능성도 많고 변하는 부분도 있죠. 왜냐면 정권도 바뀌고 다 바뀌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렇지만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이 뭐가 있냐면 인민일보다 어떤 신화통신이다 또 뭐 한국시보 이런데 칼럼들이 올라오면은 어제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뭐 뉴욕타임즈에 뭐 미국 뭐 교수가 뭐 북한 지금 폭격해야 된다고 썼다 해갖고 지금 난리가 되는데 칼럼은 누구든지 실을 수 있는 거거든요. 편집부에서 이렇게 오면 실어주는 거고 주장이기 때문에 오피니언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이 이제 올라오면 가지고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북한 지금 중국 손 떼라. 뭐 우리 지금 뭐냐 이런 거면 그게 이제 마치 오면서 그 신문이 그렇게 보도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신문의 입장이.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데 그런데 재미난 거는 그 신화통신이 별로 이때까지 그 논설이나 논설을 발표 안 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근데 4월 13일 어제네요. 신화통신이 중국 관영통신인데 국가 관영통신 북한 관련해서 논설을 거의 안 써왔다는 입장을 별로 발표 안 한 부분이 있다 이거.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현재 4월 13일 날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어요. 신화통신이. 미국이 문제다. 미국이 문제다. 뭐냐면 미국이 북한을 제가 아까 말한 악을 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그래서 북한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미국에 있는데 너희들은 이게 미국이 북한이 도발자,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문제의 핵심은 북한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는 미국에 있다. 그런 식으로 했고 또 한국시보도 사설에서 한국시보가 이제 그런 데서는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버리자는 주장은 북한을 이제 버리자 우리가 이런 주장들은 칼럼에서 올라오니까 말이 안 된다. 그 북한 포기를 정면 반박했어요 어제 그제. 근데 또 이게 참 보도가 안 되죠. 예, 지금 그 말씀드리죠. 제가 지금 한국을 보고 있는데 한국을 보고 있으니까 몇 군데 되겠지만 이게 또 크게 보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공식 입장인데도 이 언론사에 예, 칼럼도 할 수 있겠지만 언론사에 물론 이게 뭐 이게 또 중국 입장이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보도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또 보도가 안 돼요. 특히 보수 언론 이런 데는 참 신기한 거죠. 예. 제가 볼 때 뭐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뭐 중국이 알아서 판단을 할 건데,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자주국 입장으로 좀 봐야 되겠다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냐면 이제 한국의 그 보수 언론들이 중국의 어떤 특정한 단어나 특정한 문장을 따다가 그렇죠. 그거를 마치 중국도 결국은 북을 압박하는 대열에 들어섰다. 그렇죠. 그래서 좀만 더 압박하면 북을 굴복시킬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논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한반도 평화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보도 논조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게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요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될까 모르는데 이제 개성논당 그런 경우에도 뭐 이유가 어디 있든 그게 뭐 미국 달러 북한의 달러 박스다. 그 제가 한국 와서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는 게 이제 그래가지고 북한 입장에서는 열을 받는 거죠. 어쨌든 뭐 북한의 그게 달러 박스든 아니든 이제는 이제 표티가 난 거 아닙니까? 한국에 뭐 몇 개 기업입니까? 지금 엄청난 난리가 났고 200개 한 달에 월급 100몇 불 준다던데 저도 이번에 놀랬는데 저 미국 최저 임금이죠. 그래서 한 달에 100몇 불이면 미국은 이 구속 상황이죠. 잡혀가죠. 임금 그래 안 주면은. 근데 그게 뭐 북한 도전 이게 아니라 근데 그 이제 달러 박스다 이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북한이 뭐 이제 폐쇄하겠다 막 강하게 나오니까 이제 북한 돈 많다 또 보도 보니까 북한이 뭐 금을 팔았다. 금을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비용이 많이 가고 그런 보도들은 그렇게 남북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중국 입장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고. 그리고 중국이 뭐 지금 이제 시진핑 체제가 와 있고 하지만 중국과 북한이라는 건 혈맹을 떠나서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세계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근데 북한이 물론 믿고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이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이 어떤 북한을 포기한다.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원료를 다 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왜 보도 안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요번에 미국이 그 미니터맨 그 ICBM 중단한 것도 미국이 자체적으로 어떤 이거 또 우리가 좀 더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 북한이 또 더 나갈 수 있겠다 이래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러시아나 특히 중국이 어떤 시비를 걸었을 수가 있어요. 계속 그렇게 나간다면은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 왜냐 강대국끼리의 어떤 그 화력 전쟁 시범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북한 중국 입장은 확고부동한 거죠. 왜냐하면 동맹국이고 미국 너희들이 동아시아 정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고립 정책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이러는 건데 너희들이 풀어라. 지금 그 공식 보도되지 않을 거면 조미 대화도 해라. 협상해라. 평화체제 인정해라. 이렇게 중국이 나가는 거죠. 입장에서. 그래서 근데 공식 입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은 그것도 전쟁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럼 공식 입장을 발표할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반도에서는 평화 추구한다. 비핵화 우리 한다. 갈등 원하지 않는다. 관련국 자중하라. 대화로 풀자. 이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5가지를 가지고 이게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뭐 중국이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별로 한반도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전혀.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언론 보도들도. 예. 언론이 하여튼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예민한 시기인데 이 말 한마디가 진짜 이게 그죠? 그렇죠. 말 한마디가 진짜 이 큰 사건을 치를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주시거든요. 자,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한 몇 가지 좀 더 말씀 좀 나누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사이버 뭐 해킹 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어나니머스가 이제 북 사이트 우리 민족끼리 뭐 이런데 조선중앙통신 사이트를 이제 해킹했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인가요? 한국일보 보도 따르면은 이 해킹 사건의 주체가 어나니머스 코리아 뭐 이렇게 라고 이제 그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해킹의 주체가 이제 국내 해킹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셔요? 그 보안
전문 업체도 운영하셨죠? 그거 뭐 한 10년 전에 제가 했었죠. 예. 했었고, 뭐 해커랍니까? 해커들 관리도 했었고, 보안업계도 두세 개 경영도, 하나 경영했고, 그 해커스랩이나 또 어떤 그런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또, 그 소위 말하는 뭐 10만 해커 양성해야 된다. 그런 주장도 했고, 뭐 저 외에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지만은, 그래서 갑자기 그 질문 하시니까, 그 어나미너스라는 단체, 해커라고 하는데, 해커라는 단체는 첫 번째 특성적으로 조직을 싫어합니다. 어디 소속 이런 거를. 어나미너스는 말 그대로 어나미너스입니다. 익명이 아니고 자기네들 조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요번에 와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어나미너스 코리아도 그 우리 민족끼리인가요? 거기 해킹해서 공개하고 하는 걸 보고 어떤 것들을 보니까 그 어떤 그런 어나미너스 전체 국제 해킹 단체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서 같이 이제 한 거고. 같은 구성원들도 해커들은 누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연락은 하더라도. 그건 이제 자기네 그 수평적이라 하는데, 누구 명령을 받지 않는다는데, 이제 그렇게 문제가 일어났던 건 아마 최근 사태가 아닌가 보고,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북한의 어떤 한반도 문제가, CNN이나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해커 단체라는 거는 이제 뭐 공산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을 또 가장 싫어합니다. 이 어나미너스는. 미국 뭐 CIA도 모든 기관들 다 해킹해서 공개하고, 이스라엘도 하고, 똑같은 차원으로 북한도 한 거예요. 북한도 해가지고 뭐, 요번에 뭐 성명서 보고 하니까 뭐 김정은 사퇴하라, 인터넷 개방하라, 뭐 이런 거는 어나미너스 측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맞다서 이제 또 뛰어난 어떤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북한도 사이버 기술이 대단히 있지만은 내부적인 어떤 인터넷은 자국 국민들이 별로 인터넷 안 하니까 그렇게 강화시킬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킹해가지고 모든 이제 정보를 공개하게 된 거고, 어나미너스라는 해킹 단체 요청에서는 똑같은 차원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미국도 정보 독점하고 있고 세계에서 많은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고, 그래 정보 공개하라. 그럼 뭐 불법적인 행동들 그렇게 다 밝히잖아요. 해킹해서. 똑같은 차원에서 북한도 같이 전체주의 국가다, 독재 국가다, 독재자다, 독재자 물러나라. 우리 공격 뭐 했다. 이렇게 똑같은 차원에서 한 거라고 봐요. 그 이론들이 아마 어나미너스 코리아라고 아마 이렇게. 근데 뭐 정확한 건 저도 이제 그 해킹 단체 내부적인 건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아마 연계는 어나미너스 단체하고 연계는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요. 네. 근데 그게 하여튼 뭐 이게 정보를 공개하고 그 공개된 거를 가지고 또 이제 뭐 그 국내 보수인제 네티즌들이 막 그 뭐 종북 공세를 하고 있다 그러고 뭐 많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그 말씀을 나온 김에 이 말씀도 좀 드려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이제 뉴욕에 있으면은, 그 북한 사이트를 다 들어갑니다. 이게 뭐, 여기 막아놓지 않으니까. 그걸 굳이 그렇게 막아놓을 필요가 있나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그거 가보면은, 그거 들어가 보는 방법이 다 떠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깔면 이래 되는데, 제가 이번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종북이 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굳이 왜 이래 막아놓는지, 요즘 또, 그럼 한국이 자신이 없는 건지, 뭐 국가보안법 7조입니까? 아직도 찬양 고무조가 물론 있지만은,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찬양 고무를 하고, 저도 관련 기사들을 조선통신을 인용해서 많은 기사들을 씁니다. 뭐 그게 국가보안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북한에서 한 말을 가지고 본인이 찬양을 하고, 그게 동조를 해서 유포를 한다든가 어떤 이런 게 있을 때는 문제지만, 이게 인터넷 국가 아닙니까? 어디서는 볼 때 그걸 굳이 뭐 찬양을 하고, 또 우리 민족끼리 뭐 가입을 했다고 이랬는데, 저도 그거 하면서 나도 가입한 적이 있나? 그거 하도 이거 어떻게 되나? 못 찾았어요. 제 거는 못 찾았는데, 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게 그렇게 와서 그걸 뭐 우리 민족끼리, 그리고 그거 뭐 누가 실명을 했는지 가명을 인터넷인데, 그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저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TV 방송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다 보는 건데, 이미 인터넷에서는. 그렇죠. 예. 그거를 뭐 굳이 그렇게 차단하고, 또 그게 이제 누가 가입했다면, 보니까 뭐 언론기관뿐만 아니라 뭐 관련 기관들 이메일 다 있더라고요. 예, 뭐 보수 언론들도. 아니, 언론들은 저는 의도적으로 가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정보를 알려고 했는데, 뭐 저도 뭐 거의 뭐 조선중앙통신 하루에 몇 번씩 보니까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게 오히려 얼마나 참 우스갯소리가 아닐까. 그게 어나미너스는 그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북한의 어떤 체제 비판을 했는데 그게 발표되니까 한국의 보선 한국 정부는 그게 네가 가입했지 안 했지 뭐지 이거 어나미너스가 알면 다시는 해킹 안 할 거야 북한. 예, 아마 잘 모를 거야 했거든. 정치적 상황은.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되겠는데요.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언론이 다 이제 왜곡을 시키고 다 차단을 하거나 왜곡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족의 문제 아닙니까? 운명 문제와 그렇죠. 이게 그런 연관된 문제인데 관련해서 이 정확한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또 있더라도 그것이 왜곡돼서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선 이 한국 자체가 정보 자유가 좀 필요한 때다 이런 싶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지금 당면한 문제 해법을 정확하게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 자체를 이적시하고 또 그거를 뭐 종북이냐 아니면 색깔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어려운 구조로 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게 필요하겠다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현재 상황 대결 상황은 북미 간의 대결이잖아요. 그렇죠. 북미 간 대결이고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캐리가 이제 순방을 하면서 했던 대화 제의 그리고 박근혜 정부 했던 대화 제의는 실제로 대화 제의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아니죠. 거죠. 북한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 조평통에서도. 그러면 이 지금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북에서는 뭐 올해 그 뭐 노동당 뭐 정치국 회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올해 7.27, 9월 9일 이걸 굉장히 중요한 또 일정을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일정하게 북 자체에서는 성과가 있거나 뭐 어떤 문제 해결에 가닥이 잡히거나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을 건데 근데 이제 상대국은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북미 대결 상황이 어떻게 지금 전개돼 나갈 것이냐. 그리고 그거를 또 우리 나름에서는 또 어떻게 해법을 좀 찾아가야 되겠는가. 그런 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미국 문제와 한반도 위기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작 이런 것도 있지만 입장차도 있거든요. 미국도 이제 보수 쪽이 있고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도 뭐 입장 다 다르고 뭐 자기 주장들 다르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4년도에 제네바 합의를 이끌으면서 1994년도에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북한이 각오를 하고 있는 거고 물론 그때도 북한도 각오했지만 이제 이번의 문제는 북한이 이제 전면화시키는 거고 다 각오했다 이런 거고 그 당시에는 미국이 이거 안 되겠다 저거 정밀 폭격해야 되겠다 연변을 해서 다 각오를 했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합의가 갔던 건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또 부시 정권이 들어서고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북한 무너지겠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문제 핵심되는 건 북한 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북한 체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학자들도 그렇고 미국 정부 관계자도 그렇고 그 보수 매파를 다 떠나서 이 북한 체제를 좀 더 이제 이미 이제 2013년이기 때문에 미국 정보, 미국 전략 관계자들, 미국 외교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북한이 지금도 이제 일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가장 더 답답한 분석들이 뭐 내부를 단결시키기 위해서 김정은 제1비서가 이렇게 한다. 그렇죠. 단결도 되겠죠. 물론 단결도 되는데 북한이 그러면 내부 단결 없으면 이렇게 아니에요. 북한은 저도 뭐 신정정치라고 표현하지만 북한은 이미 뭐 100년 가까이 1919년부터 이미 김일성주의, 김일성을 뭉친 나라고 어찌됐든 세계적으로 똘똘 뭉친 나라입니다. 그러면 뭐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오히려 그 문제는 역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서를 갑자기 돌아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고 이미 아무 뭐 요즘 뭐 후계자 수업도 안 받은 김정은 제1비서 체제가 와가지고 지금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지만 저게 김정은 제1비서의 어떤 능력 이런 게 아니고 북한의 체제예요. 북한의 어떤 노동당 체제, 북한의 군사 체제뿐만 노동당의 체제 그거를 이제 미국이 인정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거를 하면은 미국 입장이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미련이 있을까요? 미련? 아니 이제 고립정치죠.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많이 무너지니까. 이라크로 무너뜨리죠. 뭐 좀 이렇게 무너지니까 94년도 경수로 포기하면서 이제 중국 때문에 사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좀 봉쇄를 하면 너 굉장히 힘들 거야. 정권 압박 정책을 기했던 거죠. 이제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북한이 안 무너졌다는 걸 지금 증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는 2013년에 지금은 이제 드디어
북한이 전면전을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게 북한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자는 건 아니에요. 북한 스스로가. 내부적인 어떤 거에서 자기 뭐 죽을 짓은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자면은. 그래서 그런 데서 북한이, 미국이 인식을 바꿔야 된다. 이제, 그게 체제 인정이죠. 쉽게 말하면. 이 체제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략가들, 미국의 정보 관계자들이 이제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미 한 스컬이 흘렀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상황이 바뀌는 게 바로, 체제 인정이죠. 첫 번째 그 칼자루 어떤 문제는 미국에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보수 체제는 더 할 날이 없고,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놓치고 있는 게 민주당이 약간 이제 약간 뭡니까 보수 쪽이 아닌데도 4년 동안 놓치고 있었고 계속 같은 정책을 펴왔는데 앞으로 남은 이제 3년 정도 오바마 행정부가 오바마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네.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북한 체제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문제. 그래서 한 가지 고려할 거는 94년부터 이거 20년 가까이 무너지냐는 체제인데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라. 북한을 좀 더 이해해라. 북한의 체제라는 게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뭐 계속 이렇게 북한의 어떤 사상적인 거 여러 가지 차원들이 흘러가는 그런 문제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봉쇄 정책과 인내 정책 갖고는 안 된다. 이제는 이제 그게 가장 1번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 1번이고 그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우리 남한이죠. 우리가 좀 자주권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앞에 1번 말이 마치 뭐 북한을 조전하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핵무기 가지겠다도 선언할 수도 있을 만큼 뭐 아니 다른 뜻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좀 자주권을 가지고 이 미묘한 시기에 정말 이제 북한이 완전히 이제 뭐 아니할 말로 끝을 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 이제 중재자 어떤 주관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거는 보수다 진보다를 떠나서 그런 입장들. 과연 한국 남한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앞으로 5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과거를 봐서는 참 기대를 걸기 힘든 건데 또 특히 어떤 정권 차원에서는 어쨌든 중요한 차원이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래서 입장을 떠나서 이제는 한번 동아시아 전략을 이제 체제 인정을 통해서 하는 게 오히려 이제 결론적으로 그게 장기적으로는 미국 이익하고도 부합이 될 수 있다.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군사력이 배치해서 군산복합제를 먹여 살리고 이러는데 그걸 이미 한번 미국도 실패를 했거든요. 중동전쟁. 그게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이다. 그래서 미국의 중장기 전략을 바꿔야 된다. 이제는. 그게 저는 지금 상황에서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아니고는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북한이 사실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최근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략적 수정을 미국이 해야 된다. 그런 단계에서 이제 그런 단계에 오고 나서는 다시 이제 협상을 가야 되겠죠. 근데 그런 큰 단계가 없이 그냥 뭐 합의하겠다. 너희들이 핵을 없애고 뭐 위협다 핵 없애면 다시 9.19 옛날 95년 9.19로 가겠다.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가서 했는데 이렇게 약속 위반돼 갖고 우리는 이제 유일한 길이 핵무기라고 봐갖고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또 없애 이런 입장이죠. 그렇죠. 또 다른 이제 고차원적인 전략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뭐 바뀌어지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이게 바뀌어질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군요. 그렇죠. 뭐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미국 자체가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유일 초대국으로서 이제 지위를 가지고 왔는데 그렇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군사력, 정보력 이런 것들 다 구축해 놓은 미국이 이거를 근본적으로 수정한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중국이 강화되고 있으니까 사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미국이 수정 안 할래 해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시기가 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제 2013년이고 조만간에 이제 중국이 제일 강대국, 경제대국이 되고, 이제 미국은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해가 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초강대국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과연 동아시아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찾을 거냐. 계속 군사력을 갖고 중국과 대치하면서 거기서 어떤 이익을 보들 거냐. 근데 미국은 그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안 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가 평화체제를 하면은 미국 힘들게 주한미군의 개념이 없는 거거든요. 주둔할 개념이. 그게 체제 인정, 평화체제를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보수언론에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한미군 나가야 되니까. 근데 재미난 게 과거 보도가 됐지만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만약에 우리가 통일적인 걸 지향한다면 주한미군도 인정하겠다는 발언까지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미국이 일단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단계별로 상호 완화시켜 나가는데 미국의 전략 수정과 함께 정말 한국 정부, 한국 국민들의 어떤 인식
이 중요한 시기가 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건 미국도 세계사적 흐름으로도 이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이제 동진 정책을 해갖고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동진, 만약에 이 상황이 계속 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냐. 미국 동진 정책 오죠. 북한 절대 양보 안 합니다. 핵 보유국가. 그 다음에 소련과 그냥 다 갖고 있고, 이제 뭐가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일본. 재무장화. 지금 나오잖아요. 네. 재무장화 나오고. 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면 이제 대만 문제. 또 한국이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또 한국 문제. 끊임없이 한반도는 갈등 구조에 쌓이는 거죠. 과연 그게 미국의 전략적인 장기간의 이익이 될까? 이런 문제를 미국 어떤 정부 관계자들도 이제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논점은 다 틀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준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북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최근 20년간의 북한을, 과거까지는 안 보더라도 북한이 어떤 나라고 어떻게 흘러왔고 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가. 잠깐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월게임을 이렇게 해봐도 이게 뭐 미국 이게 뭐 핵 이게 그러니까 이번 훈련 기간에 월게임을 해봤다는 거죠. 해봤죠. 예, 다 뭐 CNN도 보도됐고 해서 그 내용이 어떤 급변 사태가 되면은,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만 급변 사태가 되면은 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북한으로 침투해서 핵무기 다 제거하고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제 핑계는 이제 뭐 테러리스트한테 갈 수도 있고 북한이 급변 사태가 되든 정권이 바뀌든 할 수 있다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침략이죠. 어쨌든 그런 월게임을 했는데 문제가 CNN 보도가 됐지만은 그거 다 하려니까 20만 명이 필요하더라. 첫 번째는. 결론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38,000명이죠. 주한미군이. 네네. 20만 명이 북한을 다 들어가야 되고 59일인가 걸리고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가 가장 핵심이 이 북한의 이 게릴라 부대들이나 이 북한 병력들이 만만치 않다는 결론이 났어요. 전부 뭐 비행기 투하해서 낙하산 떨어뜨려 다 포위될 거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난다. 그래서 북한의 어떤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났어요. CNN도 보도가 됐고. 이런 게 뭐냐면 군사력을, 제가 군사력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북한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94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미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죠. 그때도 북한이 미국이 폭격을 했지만 월게임을 해보니까 뭐 30만 명이 적사했고 이게 어마어마한 반격이 오더라. 그래서 미국이 참아 못했던 거거든요. 그 제한전이 안 되고 확전이 될 위험성 때문에 못했던 부분이라서 합의를 간 부분인데, 이런 과정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과정에서 이제 체제 인정을 안 한다면은 그 북한은 또 한 가지 왜 20년을 생각하냐면, 바뀌었습니다. 김일성 주석 죽었고 김정일 죽었고 이제 3대째로 가지만 어쨌든 이완 과정에서 변화가 없었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뭐 핵무기가 어디 딴 데 간 것도 아니고 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없는 나라지만은 이런 걸 이제 미국이 인식해야 되지 않는가. 저 나라가 그러면 5년 10년 안에 과연 봉쇄 정책만 한다고 되겠는가. 이거는 또 다른 북한 문제가 아니라 일본, 대만, 중국의 끊임없는 동아시아 그 갈등 구조를 하는데, 미국의 전략적 이해하고는 안 맞는다. 왜 안 맞느냐? 중동에서 또다시 여기에 군사무기 해가고 했다가 미국 경제가 굉장히 내려앉았거든요. 그걸 한번 이제 그런 전략적 어떤 그 스위치를 바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걸 말씀드려요. 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 또 중요한 또 결론이네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한국도 그렇죠. 북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페리 전 장관이 했던 얘기, 그 얘기가 지금 떠오르는데, 우리가 바라는 북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답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종북이나 북한 입장을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는 게, 한국 오니까 뭐 진보 이게 너무 말을 또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정말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이게 보수나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 뭐 북한에 뭐 치중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답을 찾으려면 북한이 지금 저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왜 저렇게 나왔나? 이때까지 어떤 흐름이 있든 북한 입장에서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단편적으로는 우리가 북한 입장이 돼 보면 그게 정치 지도자가 되든 어떤 뭐 군사 지도가 되든, 제가 볼 때 간단한 말씀, 얼마나 불안할까 저 사람들은. 중동 봐왔죠. 미국은 매일 군사훈련하죠. 어마어마한 초강대기. 저 사람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 그럼 어느 정도 답이 있지 않을까? 북한 입장에서 시각을 보는 게 오히려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 그 대신 우리의 어떤 한국으로서는 주관을 가져야죠. 우리 어떤 자주권이나 우리 어떤 민족에 대해서 뭐 무조건 북한 하자는데 공산화 통일하고 이런 거 아니죠. 그건 아니고 우리에 있어서 향후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이 전략적 어떤 판단과 이해관계, 앞으로의 어떤 전략적 노선들을 이제는 수정할 시점이 아닌가. 첫 번째 북한 체제 인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 20년 전부터 분석해가지고 이제 노선을, 전략을 바꿔야 된다. 그건 장기적으로 미국 이익하고도 맞다는 건데, 그 마지막에 지금 미국이 판단 안 해요. 이게 그러게요. 자기네들 장기적 이익은 여기에 계속 전략적 인내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핵심이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판단을 못 하고 있는 미국,
구태연하게 그죠? 두 가지 겉으로는 대화 또 저기 또 속으로는 또 경제 제재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그런 구태연한 전략을 가고 있고 그런데 북은 이참에 그냥 다 끝내자. 모든 걸 정리하자라는 그 기세로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번이 아마 북한 입장에서 이번에 놓치면 안 된다. 실질적으로 전면전을 각오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놓치면 안 된다고 이제 각오를 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3차 핵실험 다 보여줬고 뭐 미사일 하나 실험 발사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의 그 전력을 갖고 있는 국가인데 이번에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속된 말로 늦었고 나살기식이라고까지 하는데 뭐 맞짱을 뜬다는 표현도 있고 실제로 그러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실험 미사일 하나의 발사를 하고 안 하고 문제로 끝날 게 아니고 또 그냥 대화 창구로 나와라 이런 부분으로 또 끝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의 다른 어떤 전략적 변화를 북한도 그걸 의도하고 있는 거죠.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 와라 하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전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 전문가들 들어보니까 전망을 잘 못하시더라.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한다. 근데 어쨌든 지금 해결 방법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해결 방법을 위해서 저는 이게 북, 미 그리고 우리 그 한국 입장을 통틀어서 이 사태가 평화적으로 그리고 다시는 이런 구조가 재발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집중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래서 북을 두둔하고 미국을 두둔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라 이 한반도에 구조화되어 있는 이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해결책을 실행시키는데 우리가 힘을 좀 집중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즉 전략적 인내가 실패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미국 행정부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북한은 이미 핵 보유 국가입니다. 그쵸. 근데 미국이 지금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거 인정을 해주면은 이란 문제가 있죠. 이거 도민의 현상이 나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미국이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그렇다면 이제 인정을 안 한다고 이게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핵 보유 국가는 핵 보유를 하고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인도, 파키스탄을 보니까 핵을 가지고 나니까 미국 꼼짝 못하고 더 지원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이 이걸 인정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이미 전략적으로는 졌다는 거, 잘못 어쨌든 판단했다는 걸 인정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그 모양새 갖추면 되는 거니까 미국이 다른 단계로 나가야죠. 그러니까 좋다 뭐 너 핵은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협상을 하면서 이제 프롤리페 확산을 방지하는 어떤 문제들, 그 장기적으로 어떤 폐기하는 문제가 나가야 되겠죠. 이런 절차를 가지면서 이제 다시 9.19로 가는 거죠. 근데 과거하고는 바뀌었죠. 그때는 이제 북한이 개발하느냐 안 가느냐 이런 94년 그런 차원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20년 동안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근본적으로 바뀐 데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 미스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그 미국이 이제 자기들 전략 판단 미스로 지금 몰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인정하고 전략적으로 좀 바꾸라 이거죠. 체제 인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를 보고 또 더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전체 중국과의 문제에서 국제관계 흐름이면 미국이 뭐 항상 초강국 되는 건 아니니까 결국 뭐 그런 문제를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갈등 관계로 간다는 게 이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자,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 거의 2시간 조금 못 되는 시간 동안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한반도 전쟁 위기와 관련해서 미국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관련 보도들 그리고 미국 정가 그리고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다 이상하게 왜곡되고 보도가 안 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작은 인터넷 방송이긴 하지만 최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 지금 우리 운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그 전쟁 위기와 미국이라는 특집 대담으로 김원식 우리 재미동포 언론인 우리 선생님 모셔서 같이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